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한참 된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이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4월 총선까지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인정사정 볼 것 없다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총구는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를 향해서도 겨눠지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정치인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새삼 이런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1월 14일 화요일에 아침 매일경제 일면부터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집회에 점령된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하면 2배나 늘었다. 요즘 집회 곳곳에서 많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집회 시위 작년 9만여 건, 문화재, 회견 포함된 10만 건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요, 평화적으로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끝나지만 일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집회가 보이곤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심장부 광화문 일대 보수 진보 노조 시위로 1년 내내 모험살이다. 이런 지적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정세균 책임 총리 보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저녁에 열렸죠.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총리직 제안 수락할 때 조건으로 내걸었다. 관리화평보단 강한 총리 구상. 관리화합표, 이게 말이 좋아 관리화합이지 그냥 있는 상황 잘 유지하고 대통령의 뜻 잘 받들고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강한 총리, 뭔가 본인의 생각을 좀 관철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장관 재청권 등 적극 행사 예고했습니다. 총선 뒤 협치 내각, 청와대와 교감한 듯하다. 그리고요, 정치적으로 차기 대선 직행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국회의원 5의원, 국회의장, 국무총리, 남은 건 정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 총동원, 검찰 꽁꽁 묶었다. 최근의 모습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군요. 검찰 꽁꽁 묶었다. 그리고 어떤 약간 진보적인 색깔을 띠는 언론에서는 검찰개혁 드디어 마무리됐다. 또 이렇게 완전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청와대 조국 수사 인권 침해, 인권위에 조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니까 국민청원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인권 침해다, 이런 청원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인권위에 전달했는데 이것도 참 뒷말이 많습니다. 추미애 정권 수사 조직 대폭 축소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국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어제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실까요? 어제 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몇 가지 남았는데 처리가 됐거든요. 그중에서도 유치원 3법 통과됐는데 여기 보시면 여당 의원들과 장관까지 섞여서 굉장히 기쁨의 어떤 셀카를 찍는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사진을 일면에 실으면서 이 기사가 있군요. 어제 모조리 통과된 바 축하 파티 했다. 또 이렇게 굉장히 각을 세우는 기사를 또 읽기도 하곤 합니다. 지금요.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비례한국당 명칭 못 쓴다. 선관위가 어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회의가요. 그런데 불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반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가 붙은 정당은 못 쓴다. 아우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 한국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윤진 연세대 개경교수 나오셨고요. 양지열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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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가 이쪽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기습 발표. 이른바 검찰 조직 개편라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일과 시간이 끝난 저녁에 그것도 브리핑이 없이 그냥 보도자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습 발표라는 표현이 오늘 등장하고 있고요. 비례당 불허한다. 일면 기사에서 잠시 소개해드렸죠. 선관위 결정이 있었습니다. 빨간 점퍼 민주당. 이 무슨 말일까요? 민주당은 원래 파란색 아닙니까? 그런데 빨간 점퍼를 입고 다니는 민주당원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비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하신 분이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화이트 오스카. 오스카. 아카데미상인데요. 그동안 너무 백인 남성 위주로만 상을 준다. 이런 지적 받아왔죠. 그래서 화이트 오스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검찰과 관련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법무부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기습이다. 검찰 반부패부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청와대 하명수사 차질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무부가요.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후 검찰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런 거면 통상 이렇게 브리핑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어제 저녁에 브리핑 없이 보도 자료만 통해서 기자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청와대 하명 수사 그리고 선거계 무역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담당 부서가 축소가 됩니다. 조국 일가 그리고 삼성 합병 수사 부서도 재조정이 되고요. 설날 이전에 중간 간부, 그다음에 평감사, 대폭 인사 나올 것으로 또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요. 법무부와 청와대 수사 방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무부와 청와대가 지금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뭔가 방해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그리고 뭐 조세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과연 전문성 담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까지도 나와 있어요. 여기 표를 잠깐 봐주실까요? 여기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서울중앙지검이거든요. 거기가 이른바 권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가요. 여기 보시면 반부패부, 과거의 특수부였습니다. 이름이 반부패부로 바꿨는데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반부패 수사 3부, 4부가 형사부, 공판부.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중요한 수사들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리고요. 공공수사는 1부부터 3부까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3부를 그냥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형사부는 이른바 민생사건, 뭐 보통, 그러니까 이른바 좀 국민들과 직접 관련돼 있는 사건들 다루는 곳이잖아요. 형사부는요. 근데 이 공공수사부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가 되고 과학기술범죄수사부, 형사부. 전체적으로 형사부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법무부 정권수사는 검찰 특수공안부 대거 폐지. 조선일보는 반부패부란 이름 대신 특수부 과거의 이름을 여기다 달아놨군요. 특수공안부 대거 폐지. 사실 특수부 공안부 하면요. 특수부는 이른바 권력자를 수사하는 곳이고요. 공안부 같은 경우는 대개 선거 관련 수사를 좀 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곳이잖아요. 근데 대거 폐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어제 일방 발표됐다. 권력형 비리 맞는 반부패 수사부 현 정권 출범 땐 12곳, 이젠 4곳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직제 개편 왜 정권 초에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지금인가? 하필 뭐 이런 이의 제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국회에서요.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된 이 본회의 법안 처리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박지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어제 두 가지 법안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형사소송법, 경찰형법 통과된 뒤에 바로 법무부가 직제 개편을 발표하게 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좀 평가가 좀 담겨 있어요. 기습적인 검찰 직제 개편, 살아있는 권력 수사 말라는 뜻이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목소리가 있네요. 주목받는 사건에 쏠린 검찰권 민생 범죄로 옮기겠다는 취지. 어제 발표 내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 소위 말해서 권력 관련 비리, 뭐 공공수사 부대가 너무 많다. 민생 범죄를 잘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형사부를 대거 늘리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정권 겨냥 수사가 결국 부메랑이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왜 하필 지금이냐. 이렇게 격양된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사실 반부패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부패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곳. 그리고 공공수사부는 요즘 선거 관련, 요즘 선거초이잖아요, 이제. 선거 관련 수사인데 여길 줄였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두 가지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예. 첫 번째는 일단 권력형 비리 수사, 예. 정치 선거 관련 수사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줄여서 민생이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 형사부를 말하는 형사부입니다. 예, 강도, 살인, 폭행 이런 예. 서민들과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늘려라 이런 예. 취지를 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형 비리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현재 정부 여당을 예. 겨냥해서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한 뭔가 제어다.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그래서 둘수 검찰에서는 내부에서 왜 하필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와 예. 또 왜 하필 지금에 예. 대해서 하나의 의도를 더 생각할 예. 수 있는 것이 고위 검찰 간부에 대한 인사가 8일에 있었고 예. 이제 중간 간부, 차장 검사, 부장 예. 검사에 대한 중간 간부에 예. 대한 인사가 필요한데 사실 지금 검찰 인사는 7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인사를 해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장, 차장 검사, 중간 간부 인사를 하려다 보니 예. 직제 개편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직제 개편에 따라서 중간 간부 인사를 해야 되는 명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동시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제 그 직제 개편의 약간 의도가 몇 가지로 좀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양지열 변호사, 뭐 어제 나온 그 직제 개편 의견과 함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정식으로 좀 브리핑은 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어제 브리핑은 없이 그냥 저녁에 보도자료 형태로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의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몇몇 언론들은 그게 기습이란 표현이 등장한 배경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습이라는 표현이 좀 당황스러운데요. 어. 이거 어제 패스트트랙 통과가 됐지만 예. 이 법안 지난 4월에 국회에 상정돼 있었던 예. 거였고요. 어제 직제 개편안 지난해 11월에 발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 그리고 시행은 원래 시행안에 예. 기한은 지난해 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 예고돼 있었던. 이미 준비는 돼 있는 상태였다. 아니 그때까지 시행하기로 보고 다 돼 있었고 언론으로 다 알려져 예, 있었고 법도 그렇고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예. 그 법이 만드는 거에 맞춰서 개편을 그대로 시행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새로운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예.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예. 어찌 보면은 지금 뭐 정권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돼 있고 이런 얘기들을 연관시키니까 마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지난 4월에 법이 만들어졌고 지난해 11월에 다 발표가 된 내용인데 이게 왜 기습이라는 제목이 그러면 나오는지 야당을 중심으로 어제 직제 개편이나 공개수사권 조정안 통과할 그렇게 반발한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건 이제 지금 그 예. 명분 자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 법안 자체에도 기본적으로 반발을 했었고요.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패스트트랙도 그 논란을 일으켜가면서 지난 예. 4월에 다 수사에 올라갈 정도까지 예.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럼 왜 하필 지금이냐에 관한 의문들에 대해서도 예. 얘기를 하지만 명분도 사실 딱히 반대하는 쪽에 찾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뭐 특수부라고도 표현하고 방부의 수사부로도 예. 표현을 했지만 사실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반부패 수사부가 총 역량을 동원해서 했지만 반부패라는 어울리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실적 나왔나요? 그건 사실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돼서 뭐 불공정하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예. 결국 검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소장이 나온 부분은 뭐 딸이 받은 600만 원이 뇌물이라든가 아들의 컨닝을 도와줬다. 예. 이게 반부패 수사부와 어울리는 실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명분도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 반발할 수는 있지만 예. 이 방향 자체는 이미 검찰 개혁을 하자는 큰 그림화에서
추진돼 왔던 일들이고 어떤 스케줄대로 움직인 것 뿐이다. 어제 결실을 거뒀죠. 국회에서 거뒀고 예. 법무부는 예고된 일을 예. 시행한 것뿐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성을 남겼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네. 절제, 자제, 검찰권 행사. 몇 달 전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검찰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저런 절제된 검찰의 어떤 수사 이런 얘기 취지를 했는데 아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권의 지지를 바꾸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권의 견제를 분명히 받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검찰 조직 내에 지금 뭔가 묘한 기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창석 평론가. 이렇게 되면은요,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글쎄 일단 대립각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리고 또 이성윤 지검장의 취임사를 보면서 예. 대통령의 메시지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더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살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도 대통령의 메시지와 동일했던 부분이 많아요. 예. 윤석열 총장 취임사를 보면은 국민을 위해서 법을 사용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야 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절제된 검찰권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쓰라는 것은 결국은 피의자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누차 강조해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대립각이 세워질 거라고 보진 않고요. 다만 지금 검찰이 처음 조 전 장관 일가에서 기소할 때 나왔던 공소장 변경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는 진행하되 수사를 좀 제대로 진행해달라. 이건 추미애 장관의 취임사와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충될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고 검찰이 검찰답게 수사를 한다면 그리고 피의자를 무조건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될 때까지 인대한 기우제 지내듯이 하지 않는다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커다란 갈등 관계 이런 것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네요. 이윤준 교수께서는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 절제를 강조했다는 점에서요. 여러 가지 그런 청와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윤 총장께서 지금 청와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금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당한 시점입니다. 최근에 계속 몰아치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패스트트랙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쭉 이어져 오면서 그러니까 검찰 직제 개편까지 한꺼번에 지금 너무 정신없는 상황에서 스피디하게 일관성 있게 참 이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여기서 대립각이라고 하면은 이 검찰 조직 내에서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국민을 위해 시행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다가 절제된다는 것이 절제된 수사권이라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제와 자제, 절제입니다. 근데 그 절제, 과연 누구를 향한 절제인가?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쪽에서는 그 절제, 권력을 향해서만 절제하는 거냐? 아니다. 전체적인 국민 전체를 향해서 절제라는 거다. 해석이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청와대 그리고 인권위원회 관련 기사가 오늘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뒷말이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수사 인권 침해됐다. 이런 청원이 있었는데 그 청원을 전달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청원은 사실 청와대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달했다는 자체도 일각에서는 이건 이례적인 거 아니냐. 그 전달 자체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규정상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외부 공문은 비서실장 명의라고 하니까. 근데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어요. 비서실장 명의로 보낸 거 보니까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러나 청와대 해명은 외부로 나가는 공문은 비서실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또 설명이 있었는데 아무튼 얘기가 좀 있었고요. 인권위는요. 인권 침해로 판단된 조사한다. 원칙적인 반응입니다. 이건 당연히 침해가 있으면 조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청원을 인권위에 전달하는 게 사실상 우회적으로 청와대 뜻을 인권위에 전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야당, 인권위 동원해 검찰 끌어내리기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검찰 관련해서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청와대가 직접 인권위에 이 청원 내용을 전달을 한 거예요. 물론 청와대는 무슨 조사를 뭐 요청했다는 이런 거 아니다. 그냥 전달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 자체도 좀 이례적으로 본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청와대 그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예. 무수한 인권 문제와 많죠. 관련된 청원들이 올라왔었는데 예. 유독 이 건에 관해서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전달을 했다. 이것이 과연 특히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청와대가 나서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하튼 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예. 이제 유재수 사건을 겪으면서 예. 현 정부가 자기네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하는 거 아니냐 예. 하는 일각의 의문이 있는데 지금 이제 조국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중 잣대를 대는 거 아니냐 하는 예. 그런 의문은 뭐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양기열 변호사, 질문 드릴게요. 발언 기회 드리고 질문도 드릴게요. 일단, 뭐 반박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인권위로 이제 간 겁니다. 이 내용이요. 청원 내용. 그럼 인권위가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위가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했던 수사팀, 검사들이나 그 수사팀을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검찰이 또 검찰을 조사하는 상황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예. 반박이라기보다 이제 팩트 정정 차원에서 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아시다시피 20만 명 넘으면 공식적으로 답변을 그렇죠. 해야 돼요. 답변을 해야 됩니다. 20만 명 넘은 게 2달 전이었는데 예. 청와대에서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 달 뒤에 답변을 하겠다라고 미뤘습니다. 근데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게 뭘 고려했냐면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완료가 되고 공소가 이루어진 이후 그러니까 만약에 청와대가 이 검찰의 수사를 예. 방해하려고 했다라면 그 전에 신속하게 움직였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소장이라고는 검찰은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주변에 다른 수사도 예. 있지만 적어도 가족 관련 수사는 뭐 종교수 당연히 지금 재판이 이미 시작됐고 조국 전 장관 공소장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예. 그 이후 상황이라서 뭘 막아야겠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검찰에 고발한다는 부분이 혹시라도 예. 뭔가 있다라면 약간은 좀 아이러니한 게 아직까지는 공수처 설치가 안 됐죠. 그렇죠. 만약에 공수처가 설치됐으면 저는 이제 공수처에 혹시 공수는 문제가 있어요. 여름이나 돼야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직질적으로 뭐 검찰의 수사를 막고자 한다라는 의도를 담았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미약해 보입니다. 어제 청와대 결정이요. 사실 이런 인권위는 직접 그 청원을 하시는 분이 제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제 청와대 답변이 만약에 직접 이렇게 전달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 내용은 잘 알겠다. 그러나 이건 청와대가 하기보다는 이 청원을 하시는 분이 직접 제소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답변도 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뭐 그렇기도 한데 지금까지 20만 명 넘은 청원이었을 때 관련 부서로 전달을 했던 건 인권위는 처음이지만 예. 경찰청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로 청원을 그대로 노영민 실장 예. 이름으로 전달해왔거든요. 예. 그것도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이것도 뒷말이 많아요.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 완전히 갈리면서 지금 약간 다툼처럼 또 비춰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도 어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선관위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 선관위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놨는데 비례 무슨 당 이렇게 붙어있는 당은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당은 금지시킨 겁니다. 이런 이름. 그러니까 비례당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한 거죠. 정확하게는요. 그러자 한국당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지금 한국당의 반발이 기사 곳곳에 나옵니다. 지금요. 선관위 유사명칭 위반 해석, 한국당 위성정당 계속 추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내용 보시면 선관위의 결정 이유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헷갈린다. 혼동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떤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 이건 내용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라는 게 무슨 정당 이름을 통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야 논평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비례정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자유한국당은 민의를 왜곡하려는 꼼수 정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캠프 출신을 선관위에 내려보내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선관위를 좌지우지한다는
국민적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자유한국당에 법이 직접 채찍을 든 것입니다. 네. 어제 정치권에 있었던 한 가지 모습이 이거고요. 또 하나, 야권,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을 중심으로 있었던 통합 논의, 그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새보수당, 한국당과 대화 시작한다. 통합까진 그러나 지뢰가 곳곳에 널려 있다. 지뢰 뭘까요? 뭐가 터질 수 있는 걸까요? 보시죠. 한국당 통합 6원칙 발표로 물고 통합 6원칙 받아들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데 이른바 유승민 3원칙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승민 3원칙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하태경 보수 재건 3원칙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주도권 뺏길라 긴장하는 새보수당 통합은 한국당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지도체제, 공청 룰 등 강론 이견 클듯 이렇게 나왔지만요. 실제로는요. 공천이죠, 공천. 누굴 빼고 누굴 넣을까. 이게 항상 폭탄이었습니다. 한국당이 얼마나 양보할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소개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치를 발족시키면서 저희도 동의한 보수 중도 통합의 6대 기본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원칙들에는 새로운 보수당에서 요구해온 내용들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 앞에 함께 스스로를 내려놓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당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보수재건 3원칙이 포함된 이 6원칙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양당 간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런 모습을 두고 보수 통합, 뭐 대통합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만 보수 통합, 물꼬가 텄다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자, 이준석 위원장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 궁금한 게요. 어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닥치고 통합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준석 위원장 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지금 상황 자체는 말의 향연뿐이다. 그래서 지금 통합 논의 물꼬가 텄다는 평가했지만 약간 부정적인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자, 첫째로 우선 통합이나 아니면 연대를 하려 그러면 원칙이 서야 되는데 어제 물론 황교안 대표가 뭐 그런 식의 애둘러 표현을 하긴 했지만은 솔직히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남녀가 나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답하면은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보면은 그거 갖고는 약혼 정도 수준이나 볼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유승민 3원칙에 대한 명시적인 답변을 요구했더니만은 유승민 3원칙이 내용이 녹아 들어가 있는 6원칙에 동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뭐 황교안 대표가 내부의 반발을 정리하는 데 성공한 것도 아니고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딱딱하게 지금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저는 그런 지점이 우선 진정성에 있어서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점이고 저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통합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지지율 합치면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통합만 하면 이긴다 뭐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뭐 실리면에서나 명분면에서 축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닥치고 통합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닥치고 통합하면 영남은 이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논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뭐 영남 지역의 정치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제 생각에는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대평가 오판, 그래서 말의 향연만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지금 이유는요. 또 다른 질문은요. 어제 하태경 책임 대표가
통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요. 통합 대상은 한국당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즉 새보수당과 한국당만의 통합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준석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이 보수 통합의 대상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보수 통합이든지 아니면 연대든지 큰 덩어리는 자유한국당일 테고 작은 덩어리는 저희가 있겠죠. 그리고 나가지고 나머지 이제 사실 자영업자 비슷한 성격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통추위라는 조직에 한 분 한 분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멤버 구성이 어떤 연유로 된 건지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이 권위를 갖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사실 조직체와 조직체 간에 어쨌든 그런 협상이 우선시해야 된다는 그 입장은 전 동의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에 있는 인사들이 합친다고 하면은 20대 국회 초기에 있었던 새누리당과 다른 게 뭐냐라는 비판은 새누리당 빼기 우리공화당 정도일 텐데 저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비판에 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거는 한 번 하고 나면 뭐 다시 뭐 헤어질 수도 없고 한 상황 속에서 그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지금 밑그림은 뭐 밑그림도 가면서 그리면서 한쪽에는 밑그림 그리지도 않는데 색칠 먼저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요. 사실 이 통합 대상을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공화당과 이른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 이분들까지 확실히 통합 대상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통치나 이제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뭐 제가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닌데 뭐 그분들이 원칙에 동의해서 같이 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뭐 원칙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유승민 3원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화당의 당의 어쨌든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탄핵 반대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저는 약간 그건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이 통합 대상과 관련해서요.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이제 공개한 보수재고 6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른바 유승민 3원칙이 포함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중도 보수 모든 세력과 통합한다. 근데 이 부분을 새 보수당도 동의한 거 아닙니까? 뭐 중도 보수의 모든 세력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게 상호 충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보수 세력으로 우리가 우리 공화당을 인식하고 있지만은 그쪽은 절대 그 유승민 3원칙에 동의하면 못할 겁니다. 3원칙에 동의하는 순간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언급할 수가 없고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이 탄핵 얘기 안 하면은 사실 기존 보수 정당과의 차별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논의가 여러 가지 뇌관이 있다. 오늘 기사도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른바 한국당 내의 일부 인사들이 유승민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탈당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사람이 싫어하는 건요.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승민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 바뀐 것처럼 저희도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럼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번 그 만약 통합이나 연대를 하려면은 저는 다른 키워드들을 띄워야 된다 보거든요. 서로의 차이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기존 이제 다선 의원들이나 지도자급 인사들, 대선주자들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헌신을 키워드로 띄워야 됩니다.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무조건 전부 다 험지 출마의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황교안 대표든지 유승민 대표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대선주자급이라 생각하는 인물들은 홍준표 대표든지 전부 다 그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장년층이 헌신량 키워드를 담당하면은 저는 젊은 세대가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혁신이라고 하면 보수가 이제 사실 뭐 전통적 보수 관점에 벗어나서 이제 요즘 2030 세대의 젊은 보수들이 많이 편입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래 보수의 정강 정책이나 이런 얼개를 짜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역할 분담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계로서 뭐 대선 주자급 인사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헌신을 먼저 키워드로 삼아야 된다. 헌신. 그게 있어야지만 통합을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아니, 자기들이 뭐 돌격 앞으로 이래놓고 자기들이 후방으로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은 누가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뭐 그런 혁통인이 뭐 통합추진위원이 이런 조직 만들어서 그 공당분답할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다 같이 밥 먹으면서 그냥 야 우리 다 그 헌신하자. 험지 나가자. 이런 결의가 좀 전격적인 결의가 좀 필요한 거지. 모여가지고 누가 지분을 얼마 가져가는 누가 어디에 들어가는 이런 협상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어제 이준석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언론에서 꽤 시해가 되는 게 8년 전인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그립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당과 8년 전의 새누리당 무엇이 다른 겁니까? 저는 그때 한국당은 제가 처음 이제 정치에 새누리당은 처음 정치에 들어갔을 때 2011년 12월이었는데 총선 4개월을 앞두고 거의 선거 기계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젊은 저를 영입한 뒤에도 저에게 공간을 만들어줬고 제가 실수해도 그걸 커버해줄 수 있는 정도의 당력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뭘 하려고 했을 때 기획을 했을 때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당직자들이 너무 잘해줬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비대위원을 영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공약개발단 하는데 뭐 그런 분을 하나 영입했는데 뭐 굉장히 뭐 이력 체크도 안 돼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그 조직이랑 다른데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선거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거 기계라고 불릴 만큼 일사불란한 정당 조직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혹평을 지금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얘기 들어봤는데 새누리당에서 과거엔 선거 기계였다. 지금은 기계는커녕 뭐 없다 지금 아무것도 이렇게 혹평을 해주셨어요. 자, 이윤진 교수님, 지금 이준석 위원장 인터뷰 중에 보수 통합의 범위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어. 지금 한국당에서는 모든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새보수당에서는 한국당뿐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다툼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뭐 당대당 통합이 됐던 느슨한 연대가 됐던 강한 연대가 됐던 일단 여러 가지 그런 선거법 날치기 그런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쭉 봐온 분들은 지금 정부와 여당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도 통합의 명분은 확실하다,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국민의 반은 본인들의 의견을 국회에 정치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의회라는 거는 국민의 의견을 당연히 전달해야 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통합의 명분은 굉장히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의 통합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제가 또 동의하는 부분은 헌신과 혁신의 가치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차차 논의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런 보수 쪽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가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통합의 이제 가치 뜻을 함께 하는 분들이 보수의 근본적인 이념이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느냐, 동의하느냐를 살펴야 될 텐데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황 대표께서도 유권 측에 동의한다라는 말을 하신 거고 새보수당에서도 통합의 물꼬가 트였다라고 강력하게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거를 봐야 될 것이지 여기 내에서 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통합이라는 물꼬를 트인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윤지 교수께서는 뭔가 가치에 대해서 일단 머리를 맞춰서 합의를 하고 가야 이게 먼저다. 그리고 방금 인터뷰했지만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 주장하시는 분도 먼저 헌신을 결의하라. 이게 있어야지만 통합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뭐 정치권 얘기긴 한데 인물이 등장합니다. 2명의 인물 아니군요. 3명이 등장합니다. 보시죠. 민주당 안에 있는 빨간 점퍼 속간해야 한다. 민주당 안에 빨간 점퍼. 빨간 점퍼는 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 빨간 점퍼가 있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정봉주 전 의원 공수처 법안 기권표 던진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민주당 안에 있는 빨간 점퍼 민주당을 속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출마 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 제가 K에 가서 K 의원과 경쟁하겠다. 여기서 말한 K는요,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K는 서울 강서갑, 그리고 K 의원은 금태섭 의원을 말합니다. 민주당이거든요, 같은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런 일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사실 금태섭 의원,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가? 지금 발언은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거든요. 보시죠.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기사는 받고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금태섭 의원 그죠? 본인은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담담한 표정인데 이런 가운데 진중권 전 교수가 또 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을 향해 나오시는 순간 즉시 제거시켜 드릴게요. 100% 보증합니다. 엄청납니다. 요즘에 진중권 교수 이렇게 보면은요, 이 여권 내부를 향해서 엄청난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3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자, 오창석 평론가.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금태섭 의원을 이제 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일단은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서울시장 출마하려다가 이제 주 사건 관련돼서 뭐가 터졌죠, 그때 한 건이. 그래서 이제 출마가 좌절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그 프레시안과에 관련된 고소건이 무죄로 판결 나면서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당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렇다면 어떤 지역구에 나갈 것인가? 예전에 본인 출마했었던 노원으로 갈 것이냐? 원래 노원갑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조 전 장관 청문회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민주당 당론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었던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각을 세워서 본인이 이제 지지를 받으려고 떠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각을 잡았다. 네, 그래서 민주당 고정 지지층으로부터 금태섭 반발표를 잡겠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 경선을 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고 진중권 교수가 저렇게 발언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역시 예비 경선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최영수 의원님,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은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번복된 셈이 됐습니다. 그럼. 일단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총선을 대비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건 번복됐다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저는 그 민주당 안에 있는 빨간 점퍼 이런 표현들이 정치인으로서 총선을 앞두고 어떤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많은 자극적인 표현을 한다 치지만 정말 부적당한 표현이다. 과거에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배신자로 찍어서 내치듯이 뭔가 이 민주당 안에 빨간 점퍼 그러면 배신자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뭔가 좀 이런 프레임들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래는 오스카상, 아카데미상에 우리 영화 기생충이 후보로 6가지 분야에 올랐다는 전해드렸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전해드리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일경도 평소보다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